저출산이 계속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저출산이 계속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아볼 텐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중국과 태평양에서 싸울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봤고 당시 조선인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도록 독려했습니다. 일본은 낳아라, 불려라, 길러라 표어를 내걸고 남아를 10명 넘게 낳으면 상을 주기도 할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해방 후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바뀌지 않았고 6.25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자 이승만 정권 역시 안보 기반 확충을 위해 다산 정책을 유지했는데요. 전후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선진 보건 의료기술 도입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은 연 3%에 이르렀고 특히 1958년엔 100만 명 넘게 태어났죠.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조국 근대화의 걸림돌이라 여겼고 1961년 박정희 정권은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해 인구 증가 억제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산하 제한의 이론적 근거는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으로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인류는 대기근에 시달리며 퇴보한다. 이에 따라 당시 나온 슬로건과 포스터를 보면 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으로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등이 적혀 있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된 가족계획 캠페인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구호가 도배됐고 방송에서도 자녀가 둘 이하인 부부만 출연했죠. 1970년대부터는 자녀 수를 줄이자는 메시지가 더 직접적으로 등장했고 당시 정부는 사람들이 아이를 여전히 많이 낳는 이유가 남아선호 사상에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6년 아이를 한두 명 낳은 집은 세금을 줄여주기도 했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하나 때문에 같은 표어와 포스터가 널리 퍼졌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가족계획 캠페인의 결과 1960년대 초에는 한 가구당 아이가 평균 6명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는 3.2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인구 증가율도 연 3%에서 2%로 줄게 됐죠. 19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아이를 한 명만 낳자는 캠페인이 시작될 만큼 인구 증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긴박감이 컸습니다. 1980년의 한국 인구는 3,812만 명으로 1960년 2,501만 명 이후 20년간 50%가 넘는 1,310만 명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1980년 합계 출산율은 2.83명까지 낮아졌지만 가임 여성의 증가로 1970년대 중반까지 베이비붐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증가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 시기 표어와 포스터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반대 메시지가 더욱더 강하게 표현됐죠. 1983년에는 출산율이 현 수준의 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인구 대체율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임신 초기 태아의 성별을 판별할 수 있게 되면서 성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향후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1994년 정부는 인위적인 태아 성감별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1.5명 수준에서 머물던 출산율은 2005년에 극적으로 떨어져 1.08명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인구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도록 했고 저출산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져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방력이 필연적으로 약해지죠. 한국군은 5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20만 명의 입대가 필요하지만 2023년도 출산율은 남녀 통틀어 25만 명에 그쳤습니다. 남녀 비율이 같다고 하면 20년 뒤엔 12만 5천 명만 입대할 수 있지만 이는 징집률이 100%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징집률을 80%라고 가정하면 20년 뒤엔 10만 명만 입대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인즉 50만 대군이 20년 뒤엔 25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 중심의 정예화된 군대라도 어느 정도의 병력은 필수 불가결해서 영토 유지는 물론이고 AI 드론봇을 운용 및 감독하는 것도 사람의 몫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주변에 북한과 중국, 대만이 있어 분쟁이 벌어질 요소가 널려있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병력조차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보병분대의 규모는 8명으로 분대장, 부분대장, 소총수 2명, 기관총 사수 2명, 유탄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0년 12월 1일부로 보병분대의 규모가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
줄어든 거죠. 하지만 이 정도 규모도 50만 대군을 기준으로 한 만큼 20년 후 병력이 반토막 나면 보병 분대는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분대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무가 늘어나서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징병제입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만 봐도 알 수 있듯 징집병은 직업군인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탓에 복무기간 내내 훈련하지 않는 이상 직업군인보다 훈련량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1억 4천만 인구에서 나오는 동원력과 각종 인권 유린을 통해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고 있지만 20년 후에 한국은 그럴 수조차 없죠. 300만 명이나 되는 예비군도 20년 후면 지금보다 줄어들고 이중 6년차 이하 예비군만 추리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듭니다. 그래도 상비군보다는 훨씬 많아서 한국군은 예비군을 정예화해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란드군의 경우 상비군은 고작 3만 4천 명에 불과하지만 예비군은 무려 90만 명이라 유사시에는 예비군을 동원해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는데요. 핀란드군도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짧지만 복무기간 내내 훈련한다고 해도 될 정도라 훈련량은 상당한 편이죠. 그래서 한국군이 핀란드군과 비슷하게 간다고 가정하면 먼저는 징집병의 훈련량을 최대한 늘리고 그 다음으로 예비군 정예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예비군 정예화를 달성하려고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까지 23곳을 구축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2024년에 5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2027년까지 총 40곳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동원 훈련장도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을 확대 운영하면서 제도 발전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죠. 한국군은 예비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모든 동원사단의 보병여단 핵심 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동원사단 전차 포병대대에 있는 M계열 전차와 견인포를 K계열 전차와 자주포로 개선하고 향후 상비사단과 같은 신규 전력이 동원사단에도 전력화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핀란드와 달리 국경에 대규모 병력이 집중됐다 보니 유사시에 대규모 화력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유사시에 대규모 화력전이 벌어지면 예비군을 동원하기에는 늦어서 결국 상비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죠. 건국 초부터 주변국과 싸워온 이스라엘을 보면 건국 초부터 양성 징병제를 시행해 적은 인구수에서 병력을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성까지 징집해서 상비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군의 4% 정도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만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항공통제 등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합니다. 이스라엘 여성은 결혼과 임신, 학업 등을 이유로 면제할 수 있어 전체의 40에서 50%만 군에 가고 군복무를 끝낸 뒤 임신하게 되면 남은 예비군 복무는 모두 면제되는데요. 게다가 2022년 5월 군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대학 학비의 75%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가 법제화돼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면 20년 후에 징집률 80%로 50만 대군을 유지한다는 머리가 어질어질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전 병력의 절반이 여성인 1대1 성비를 달성할 수 있죠. 다만 청춘 남녀를 80%나 징집하게 되면 그만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20년 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어차피 병력 감소가 정해져 있다면 양성 징병제를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는 건 고려해볼 만합니다.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면 징집률 50%로 12만 5천 명을 징집할 수 있어서 30만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데요. 30만이 국방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라는 걸 고려하면 오히려 현재보다 징집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방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인력 감소는 필연적이라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가 져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